반갑습니다. 과학탐험가 문경수입니다. 카이스트 명강사와 함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이 그 첫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저와 함께 사회를 볼 최초의 로봇 MC입니다. 사과콘의 이모티콘 마이봇이라고 하는데요. 마이봇,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사과콘 진행을 맡은 마이봇입니다. 네, 우리 마이봇은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친구인데요. 제가 그동안 모험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로봇과 진행하는 경험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이봇,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세계 첫 MC 로봇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동, 유재석을 잇는 국민 MC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마이봇 열의가 대단한데요. 마이봇, 오늘 우리 잘해볼까요? 화이팅! 요즘 4.0 시대로 3차 산업혁명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예. Do you know about that? There's like the digital age, maybe, like computers and stuff. importantly like IT. 근데 IT 이게 이제 되면 인간이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딱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전과 다른 또 하나의 점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걸 인지한다. 선두주자로 나와가지고 발전을 많이 시키면은 약간 세계 경제에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정부에서도 방향을 좀 더 제대로 잡고 진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얻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더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계라든지 발달, 과학 발전으로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더 옛날 고대 그리스 같이 약간 가치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지금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그 많은 분들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 불안감 혹은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사과콘 첫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정말 핫한 키워드죠. 자, 마이봇,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인공지능은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말합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즉 인공적인 지능을 뜻합니다. 요즘 떠오르는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자, 마이봇, 오늘 강사분들을 소개해 주시죠. 오늘 강의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이 인간지성은 인공지능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하실 거고요. 오혜영 교수님이 기계학습으로 접근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내용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 강연 순서는 그 방청객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과학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앱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눌러주세요. 네, 네,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정재승 교수님이 33.3% 그리고 오혜연 교수님께서 66.7%로 오혜연 교수님께서 먼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오혜연, 카이스트 전선학부 교수. 기계학습을 통해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려는 연구자,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려는 교육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혜연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싶고 혹은 이미 좀 알고 있지만 더 깊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것은 사실은 전산학 학문 내에서는 비교적으로 역사가
굉장히 깊은 학문이고요. 그리고 몇십 년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좋은 연구 결과가 있어 온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알파고라든지 여기 이제 카이스트에서 만든 휴보라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 구글 같은 데서 내놓은 그런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을 보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똑같이 따라하는 혹은 더 잘하는 그런 로봇이라든지 뭔가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사람의 지능적인 행동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지능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능적인 행동을 뭐 로봇이 따라한다는 건 좋지만 그 전에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이해해 보자라는 게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새 인공지능의 꽃인 딥러닝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 혹은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죠. 이 인공신경망은 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도 인간의 뇌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이런 지능적인 결정, 지능적인 행동을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기계학습 모형들 중에서는 가장 잘한다,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이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고 또한 연구자들의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게임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 LOL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뭐 게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라기보다 저희가 실제로 여기에서 알아보고 싶었던 것은 팀워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정의했는데요. 첫 번째는 proficiency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농구를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자면 농구를 할 때 이 포지션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포지션은 자기가 매우 잘하는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센터 같은.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센터를 한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어떻게 만나서 농구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센터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센터를 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센터를 하지 않고 뭐 슈팅 가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프로피션시는 그 게임에서는 낮은 겁니다. 그리고 팀의 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를 하려고 5명이 모였는데 모두가 각자 다른 포지션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그 팀은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겠죠. 각각의 구역에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면 그것은 좋은 팀이 될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모든 플레이어들이 하나의 구역, 하나의 역할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팀은 구성이 잘못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나서 개인의 역량, 개인의 성향, 그리고 또 팀의 구성, 그 두 개를 저희가 정의를 한 다음에 약 300만 명의 플레이어 그리고 100만 개가 넘는 게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각각의 게임에서 팀 구성이 어땠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팀들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런 것들을 가장 못하는 레벨인 브론즈 레벨부터 가장 잘하는 레벨인 다이아몬드 레벨까지 쭉 분석을 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팀 구성도 잘하고 또 개개인의 역량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꾸리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브론즈 레벨들을 보면 그걸 잘 못합니다. 개인의 역량을 살리려면 팀 구성이 이상해지고 팀 구성을 좋게 하려면 개개인이 뭔가 자기가 안 하던 롤을 맡아서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요. 다이아몬드 레벨 정도 가면 뭔가 자기가 팀 구성을 할 때부터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좀 뒤로 하고 처음부터 양보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내가 이 포지션을 맡으면 다음에 오는 플레이어들이 좀 곤란할 텐데 내가 조금 양보를 하자. 그런 식으로 서로 양보를 하면서 팀을 꾸려가면 자기가 실력도 좋고 그 다음에 팀의 구성도 좋은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고 그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게 되면 위닝 레이트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사회적인 행동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하나의 룰, 몇 가지의 룰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이제 사람들의 이런 사회적 지능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어, 이 지금 스크린에 뜬 단어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어를 접한 것은 벌써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처음 이제 이 어린 대학생한테서 들었을 때 정말 저야말로 멘붕이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언어학에서 이 언어가 바뀐다라고 배우기는 했지만 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한글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단어가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놀랐고 거기에 멘붕이었고 첫 번째 멘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히 긁어주는 단어가 있을까? 그게 제가 놀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방청객에는 이 애기 엄마들의 고통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해외여행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얘가 너무 잘 자고 너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룰루랄라 가는데 갑자기 뭔가 뜨끈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뜨끈하고 축축한 게 비행기 좌석에서 애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가방에는 여벌옷도 없고 옆에는 몇 시간 동안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다른 승객들도 있고 그거야말로 멘붕인데 이 상황을 그 단어 말고 또 어떤 단어로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단지 뭐 곤란했다 뭐 그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단어를 몰랐다고 하셔도 제가 이 에피소드와 함께 이거는 정말 멘붕이었다 하면은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그거로도 조금 잘 모른다. 이게 왜 이런 뜻이냐라고 했을 때 딱 이것만 보여주면 그렇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100%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거 기계학습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 알파고, 이세돌 구단을 그렇게 가볍게 이겨버린 알파고, 딥마인드에서도 아직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좀 더 크게 보면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LOL 게임에서 100만 개의 게임 데이터로 우리가 학습을 했다. 기계학습은 그렇게 10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때요?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이 어려운 멘붕이라는 단어를 학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에피소드를 얘기해주지, 이그젬플을, 데이터를 얘기해주지 않아도 그게 어떤 뜻이다 설명만 해주면 학습을 합니다. 이게 기계학습의 전문 용어로는 원샷 러닝, 제로샷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원샷 러닝에 대해서 요새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 사람처럼 잘 하려면 언어에 대해서도 뭔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능적인 학습에 대해서 사람과 같이 하나의 이그젬플이 주어졌을 때 혹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두 사진에 있는 두 어린이들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머신러닝은 아마 그거보다, 기계학습은 그거보다 훨씬 못할 것 같은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네. 아마도 아직 아기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5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찍은 저희 둘째 사진이고요. 더 귀여웠을 때.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사람이란 걸 알아요. 왜? 유사하기 때문에. 뭔가 비슷해요. 근데 이 유사하다는 것을 기계학습 알고리즘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지금 기계학습에게 유사도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에요. 뭐 눈썹과 눈썹의 사이의 간격, 눈썹과 눈의 비율. 그런데 비율 같은 거 보면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사람이란 비율이 바뀌는 게 이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안다는 것. 매우 놀라운 지능입니다. 기계학습한테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 아빠와 아들. 맞아요. 이런 거 못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최근 연구인데요. 이 논문은 저자를 보시면 페이스북하고 스탠포드에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 너무너무 간단한 이 관계에 대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저기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물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원도 있고, 뭐 기둥도 있고, 저 구라 그러나요? 구도 있고, 기둥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메탈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거는 뭔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이런 데이터셋에서 어떤 게 어떤 거보다 크냐, 어떤 게 뒤에 있냐, 앞에 있냐, 뭐랑 뭐가 색깔이 같냐,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초코우유예요. 초코우유. 초코우유 뭐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뭐 기계학습이 원샷 러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보고 아, 이거 초코우유구나 인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우리는 똑같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코우유, 이 초코우유를 처음 보신 분들도 다른 뭐 주스라든지 뭔가 다른 음료의 그 앞면과 윗면을 본 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지식을 이 초코우유 처음 본 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 전문 용어 나옵니다.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샷, 제로샷 러닝처럼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도 기계학습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가고 있는 연구인데 아직도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사람은 이 세상을 학습을 할 이유가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고 뭐 그건 너무 원초적인 본능이지만 즐겨야 되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능, 왜라고 질문하는 거,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이걸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능의 근본이고 기계학습에는 아직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우리가 기계학습에게도 왜 무엇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해야 할 연구는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네, 여러분 오해연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앞으로 진짜 인공지능이 몰고 올 그 미래 변화들이 정말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약간 불안감도 좀 들었거든요. 자,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그 교수님이 마지막 멘트에서 왜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 호기심이라는 본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없다는 그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위안이 되긴 하는데요. 자, 그럼 마이보 교수님 강의 중에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와, 예, 짧은 대답이지만 감탄이 나오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역시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1호 과학탐험가 문경수. 저도 당신이 점점 마음에 들어요. 네, 이게 그 로봇한테 칭찬을 드니까 조금 그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가 않네요. 자, 그럼 그 다음 강의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교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온 뇌공학과 교수. 뇌의 선택 과정을 연구하며 인간다움 삶의 해답을 구하는 과학자입니다. 네, 저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고요.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제가 하는 연구는 선택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야가 공학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컴퓨터가 이제 지금 인공지능을 품고 있는데 사실은 이 컴퓨터라는 개념은 놀라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기계들은, 인간이 만든 무언가는 그걸 만든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걔는 작동하고요.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장치들이었습니다. 의자처럼 사람을 앉게 만드는 장치, 주판처럼 계산을 하는 장치만이 아니라 컴퓨터는 인간이 시키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시키는 모든 일에는 조건이 있는데 걔는 수학적으로 완결된, 잘 정의된 일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숫자와 문자로 표현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그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질문이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이 컴퓨터를 제일 처음 만든 존 폰 노이만과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그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고요. 그 알고리즘으로 잘 짜여져 있는 숫자와 문자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프로그램으로 표현 가능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장치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너무 수학을 잘한 수학 천재들이 만들었다는데 비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사용하는 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얘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여러분들이 코딩이라는 걸 할 줄 알고, 일을 시키려면 여러분도 수학을 잘해야 되고,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냐 하면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한 일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인간의 뇌는 전혀 그렇게 작동하지 않은데 한 두부 한 세모 정도 크기의 1.4kg 정도 되는 이게 이제 사람의 뇌인데요. 얘는 수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문제를 푸는 녀석이 전혀 아닙니다.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고요. 점점 사람이 성장하면서 모양도 달라지고요. 인간의 뇌는요, 하드웨어가 자꾸 바뀌면서 소프트웨어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면서 기능이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뇌를, 두개골을 열어보거나 펑셔널 MRI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뇌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지능은 좀 어떤지, 심지어는 직업이 과학자인지 음악가인지, 음악가인데 어떤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인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의 뇌와 음악가의 뇌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라는 녀석을 수학자가 발명하지 않고
이렇게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발명했다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컴퓨터가 세상에 나왔을 거고요. 이 컴퓨터는 작동하는 방식도 달랐을 거예요. 컴퓨터의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계산을 하는 CPU와 요즘은 뭐 GPU라고 해서 그래픽을 처리하는 그런 그 정보 처리 장치까지도 전부 다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과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라고 하는 메모리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는 애가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해주죠. 근데 여러분들의 뇌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뇌의 신경세포 하나하나는 정보를 처리하고 걔가 또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을 여기저기 산지에 흩어뜨려 놓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걔를 모았다가 다시 또 뿌렸다가 필요 없는 건 지웠다가 하는 일들이 한 유닛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 이게 엄청나게 인간의 뇌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바로 정보를 처리하고 그걸 거기다 바로 저장해두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인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고 정보가 여기저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느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영역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기억을 다시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생기면 남자야, 이렇게 생기면 여자야, 이걸 해준 겁니다. 근데 한 3, 40명을 해줬더니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생기면 남자구나, 이렇게 생기면 여자구나라는 감을 잡죠. 수학적으로 잘 정의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최소한 우리는 모릅니다. 그 수학적 원리를. 그런 방식으로 컴퓨터에게 그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자. 다시 말하면 저 위에 있는 전통적인 방법은 데이터를 주고 프로그램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방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 하고 데이터를 주면 얘가 답을 내는 거였는데 우리가 저 프로그램을 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고리즘 못 짜는 거예요. 근데 머신러닝, 이 기계학습이라는 건 뭐냐? 데이터와 답을 줘요. 자, 이러면 남자야, 이러면 여자야, 이거를 잔뜩 넣어줬더니 나중에 지가 어떤 데이터가 딱 들어왔을 때 남자에 가까운지 여자에 가까운지를 구별해서 답을 내더라. 근데 그렇게 처음에 가르쳐주는 양이 사람은 한 3, 40명만 가르쳐주면 남녀를 굉장히 잘 구별하는데 컴퓨터는 아직 인간의 지능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 사진 3천만 장, 여자 사진 3천만 장을 넣어줘서 학습을 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됐다는 얘기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아직은 훌륭하지 않은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그 데이터로 학습했더니 사람처럼 쓸만한 수준의 결과를 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다음 상황을 계속 예측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요. 예측대로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측한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예측한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좀 더 잘 예측하려고 애쓰고요. 예측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자, 이게 왜 놀라운 차이점을 만들어내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숭이를 이렇게 의자에 앉혀놔요. 원숭이 앞에 모니터가 있고 이 원숭이는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그 스크린에 뜬 도형들을 클릭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요. 거기에 노란색 삼각형이 있는데 그 노란색 삼각형을 탁 클릭을 하면 이 원숭이의 입에 오렌지 주스가 5방울 제공돼요. 이 원숭이는 이틀 동안 물을 못 먹은 매우 갈증이 심한 원숭이여서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원숭이의 뇌,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쾌락의 중추라고 알려져 있는 측좌핵이라고 불리우는 뉴클리어 서큐벤스라는 영역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그 영역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래프여서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지 않아요? 네. 제가 이 그래프가 왜 놀랍고 아름다운 그래프인지를 설명해 볼게요. 네. 저 맨 위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봐요.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원숭이가 마우스로 이 도형, 저 도형을 막 클릭했어요. 근데 우연히 노란색 삼각형을 띡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5초 후에 저 R이라고 표현된 보상이 5방울의 오렌지 5방울이 제공된 거예요. 그랬더니 쾌락의 중추가 막 거기 있는 신경세포들이 막 활발히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활발히 활동한 양을 붉은색 이렇게 바로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자꾸 두세 번 반복되면 원숭이가 뭘 배우죠? 노란색 삼각형을 클릭하면 오렌지 주스를 먹을 수 있네? 자, 그런 걸 배우게 되면 원숭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스크린이 딱 뜨는 순간 노란색 삼각형을 바로 클릭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하는 순간 저 CS라고 되어 있는 저 두 번째 그래프에서 CS라고 되어 있는 클릭을 하는 순간 쾌락의 중추가 마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저 R이라고 표현된 저 시기에는 특별한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맨 마지막 그래프는 뭐냐면요. 스크린이 딱 열리면 노란색 삼각형을 클릭하겠죠? 와, 뭐가 나오겠지? 하는데 오렌지 주스가 한 방울만 혹은 두 방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방울, 두 방울만큼만 기쁠까요? 보시는 것처럼 저 노 R이라고 되어 있는 저길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도 활동이 더 줄어들고요. 오히려 화가 나더라. 이 연구를 제가 한 10년 전쯤 봤는데 이 논문을 읽고 막 너무 흥분돼서 와,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결과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뭘까? 너무 흥분돼서 잠이 오지 않았던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관한 실험 논문이에요. 우리 뇌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주는 그런 해마라는 뇌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손상된 기억 상실증 환자. 그래서 기억을 하지도 못하고 옛날 기억을 잘 인출하지도 못해요. 이 사람한테 어떤 상황을 주고요. 상상해 보라는 과제를 줬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지금 해변에 앉아 있다. 시간은 오후 6시. 당신 앞에 보이는 상황을 3분간 묘사해 보세요. 이런 과제를 준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앞에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개들이 뛰어다니고 해가 저기서 뉘엿뉘엿 지고 갈매기가 좀 울고 내 앞에 있는 꼬마 녀석은 모래성을 짓고 이렇게 계속 3분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파래요. 온통 파래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그냥 다 파래요. 너무 파래요. 제 앞에 모든 게 다 파래요. 서너 단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파랗다는 단어, 그 단어만 3분간 되뇌이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결과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이 논문이 거기에 관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기억이란
컴퓨터가 하드에다가 자기가 처리한 정보를 저장해 두는 기록이 아니라 무언가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데 필요한 진료, 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갖다 쓰느냐 하면 지금 내 상태를 굉장히 잘 살펴보고 다음 상태가 어떨지를 거기에 맞춰서 예측하고 내 상황이 바뀌면 그 예측도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출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잘 못하는데 나는 잘하는 거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은 부딪히면서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그 실패로부터 다시 레슨을 얻어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 시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을 수 없는 인간만의 통찰을 세상에 던지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지성을 인공지능 시대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이 젊은이들이 인공지능 똑똑해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비해서 나이 들고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 뇌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부딪혀서 시도해보자. 부딪혀 시도해보고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방식으로 우리 뇌는 작동한다. 그래서 방에서 상상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쉽게 진단하지 말자.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젠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잊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속삭일래 지금 그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마이봇이 음악에 맞춰서 막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셨죠, 여러분? 하여튼 재밌는 친구인데요. 자, 오늘 두 분의 강의와 마이봇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토크배틀입니다. 자, 강의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 앞에 모셨고요. 방청객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을 올려주세요.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두뇌와 같은 로직으로 만드는 컴퓨터도 개발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오해연 교수님이 강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빅데이터의 기준은 뭘까요? 자, 그리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정재승 교수님, 뇌를 분석하면 과학자가 나올까요? 인문학자가 나올까요? 이건 저도 좀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 혹시 저 질문하신 분? 본인이 직접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도 뛰어나시지만 또 인문학적으로도 뛰어나셔서 아까 뇌를 분석해보면 이 사람이 과학자인지 예술가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셔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아이고 좋은 질문이고 칭찬인데요. 제 생각엔 제 뇌를 열면 아빠의 뇌가 나오지 않을까.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중2병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온통 머릿속에 애 생각뿐이어가지고 아빠의 뇌를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은 영상에 나왔던 그 부부였는지 커플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을 해서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시대는 이제 우리가 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라든지 뭐 행복하게 사는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이 하기 싫은 일, 그렇지만 해야 되는 그런 노동적인 일들을 많이 해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부과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상적인 다음 이제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하죠. 오해연 교수님 하는 연구 중에 네. 야구 연구 있잖아요. 네. 야구를 네, 인공지능이 맞습니다. 보고 그거를 요약해서 기사처럼 그 중계를 대신해주는. 그런데 야구를 보고 요약하는 기자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 힘든 노동 아닌데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연구 왜 하세요? 그게 사실은 제가 네. 며칠 전에 이것도 안 일인데 실제로 지금 뭐 야구는 잘 모르겠지만 뭐 주식이라든지 주식, 네, 그쪽에 기사를 자동으로 쓰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쓰고 있고 그게 바로 키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 한 연구이긴 한데 야구 게임 그거를 보고서 자동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재미있냐. 저는 사실은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 기자랑 비교를 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는 아티클을 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오해연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른 나라의 신문을 그냥 번역해서 요약하고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돌아다니면서 기사 쓰고 이런 기자들은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은 아마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테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기자의 사명이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젠다를 찾고 그리고 그들이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취재하는 것, 그게 기자의 사명이라고 하면 아마 취재를 열심히 하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아젠다를 던지는 기자는 저는 계속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뭘 본질적으로 하고 있나,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도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분야가 인공지능 활용에 가장 뭐 효과적일까?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그게 약간 이 쇼트 사이트를 보느냐, 롱 사이트를 보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연구를 하는 부분은 헬스케어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서 우리가 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데이터도 물론 굉장히 많고. 그런 분야가 물론 지금 앞으로 제 생각에 뭐 한 10년, 20년까지는 굉장히 유망하기도 하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좀 더 롱텀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가 사실은 몇천 년 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꼭 한 방에 풀겠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빈부격차라든지 아니면은 다양성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혹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바이올런스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도 없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를 몇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테크놀로지가 생겼으니까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런 사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듣다 보니까 민주주의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대의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행정부가 그런 일들을 이제 맡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의견을 이제는 모으고 모니터링하고 즉각 내 생각을 반영하고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로 모든 사람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있으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빨리 분석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답들을 찾아내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활용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런 세상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네, 말씀을 네. 더 하자면 기계학습이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네. 뭐냐면 데이터가 많은 쪽을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00만 명의 시민이 대전에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90만 명이 뭐 카이스트를 없애자라고 하면은 카이스트를 없앨 것이냐, 그 소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이제 좀 디베이트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기계학습은 전부 다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결정이다. 네. 그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 우리의 굉장히 내밀한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또 우려도 있네요. 네, 질문은 좀 여기까지 좀 받아보겠고요. 네. 자, 오늘 그 정재승 그리고 오배연 교수님 말씀, 다른 관점도 있었고, 뭐 공통된 의견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분명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커다란 변화가 있겠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우리만의 영역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안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이봇은 아마 본인 얘기라서 더 특별했을 것 같은데, 마이봇 어땠죠 오늘? 사람들이 저에 대해 관심이 많다니 영광입니다. 앞으로 제 친구가 많이 생기도록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봇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 4.0 시대 과학 콘서트 사과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